아파트에 살다가 오피스텔에 딱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나. 세대 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왔다, 내가.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막상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해봐도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해요. 오늘은 건물 관리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관리비 고지서 받아보시고 관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왔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건물관리 전문가 박태곤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 관리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네. 내가 혹시 관리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 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관리비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네. 말씀해 주세요.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떤 건축물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그 구성 항목은 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보게 되면 그 관리비를 구성하는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좀 더 그 항목들을 간결하게 한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관리 인원, 즉 우리가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의 인건비를 나타내는 일반 관리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전기료나 수도료 등 사용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보험료나 또는 각종 시설물의 유지나 관리 또 수선에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보통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상가나 오피스텔이 네. 더 이제 비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보통 한 세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가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특례 제한법 106조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는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즉 관리소 직원이나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의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135제곱미터, 즉 약 평형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가 40평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만 40평 이하의 아파트들은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오피스텔은 평형이든 면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관리 인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가 다 붙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숫자를 넣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파트도 200세대고 오피스텔도 200세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세대당 동일평형으로 전용 면적이 25평이라고 했을 때 네. 그리고 똑같이 관리 인원도 똑같아요. 10명, 10명. 그리고 한 달에 들어가는 그분들의 인건비도 아파트도 2천만 원, 오피스텔도 2천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일반 관리비를 부과할 때는 아파트는 2천만 원에 대한 일반 관리비를 부과하지만 오피스텔은 2,200만 원을 부과해요. 200만 원이 바로 부가세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얼마나 규모냐, 얼마나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200만 원 나누기 아까 동일평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나누기 200세대 하게 되면 월 10,000원씩 더 비싼 거예요. 그 오피스텔에 사는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몫이. 네. 그래서 그 부가세 때문에 보통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일반 관리비가 비싼 거고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하면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이 아파트에는 적용이 안 돼요. 네. 근데 오피스텔에 제한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겸직이라는 것이 뭐냐면 겸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아파트는 전기과장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되는 사람만 거네요?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오피스텔은 물론 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네. 겸직을 못 합니다.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새로운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겠죠. 따로. 예. 그러다 보면 그 채용에 대한 인건비가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인건비 속에는 퇴직금도 있을 거고 네. 연차도 있을 거고 그걸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월 300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채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200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월 300이면 예. 한 가구당 15,000원씩 또 증가하는 거예요. 또 증가하네요. 또 증가하는 거죠. 예. 그럼 아까 전에 부가세에서 10,000원, 네. 여기에서 15,000원 하면 25,000원이죠. 많이 증가하네요. 많이 증가하죠. 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네. 선임 기준이
아파트는 되게 완화되어 있어요. 근데 오피는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200세대 미만인 아파트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어요.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오피는 안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10,000제곱미터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10,000제곱미터가 이렇게 가슴에 안 와닿는데 예, 예. 어떤 규모냐면 건물 하나 보통 8,000에서 9,000 되거든요. 네. 건물 2개만 되더라도 세대수로 따지면 200세대만 넘더라도 거의 다가 다 오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계설비 유지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임할 때도 예. 최소한 연차하고 퇴직금 다 해가지고 최소한 300이에요. 아, 네. 거기다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 예. 즉 건축물 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는데요. 이 정기 점검은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와서 해요. 아, 근데 금액이 네. 싸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도 아파트는 안 받아도 돼요. 예. 해당 사항 없어요. 아, 근데 오피는 적용을 받아요. 아이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다 보니까 네.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가세 때문에 10,000원 증가하죠. 네. 겸직 제한 때문에 15,000원 증가하게 되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사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00이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도 15,000원 잡는다고 하면 토탈 4만 원 정도 매월 예.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더 일반 관리비가 비싸질 수 있는 거죠. 네. 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담스럽습니다. 금액이네요. 그러면 네. 만약에 저희가 2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예. 관리비가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4만 원이면 20%예요. 그렇네요. 20%에 대한 인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전에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 살다가 오피스텔에 딱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많이 나왔나. 네. 그래서 막상 관리사무소에 가서 항의를 해봐도 예. 뚜렷한 대답을 얻지 못해요. 왜? 서류를 보면 다 있는 것들을 부과한 거거든요. 네네. 예? 거기서 뭔가 뭐 부정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아파트보다는 좀 더 예. 관리비가 한 20-30% 정도는 비싸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뭐 6평, 7평 네네. 요렇게 하는데도 뭐 관리비가 맞습니다. 거의 막 10몇만 원이 이렇게 나오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고 체감으로 느끼는 게 6, 7평인데 왜 이렇게 비싼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다 이유가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체감 온도로 느끼는 것은 더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 비율이 한 60에서 70이에요. 맞아요. 근데 오피스는 공용 면적을 많이 뽑습니다. 5대5나 또는 뭐 6대4나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사는 공간은 좁은데 그렇죠. 관리비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오피스텔이 더 관리비가 비싸구나라는 심리적인 그런 네. 느낌을 갖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더 비싸다 아파트보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피스텔이 이렇게 비싼데 네. 상가도 그럼 마찬가지인가요?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 집합건물법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네. 그러면 상가나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고 법에, 예.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 모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모법으로 삼아요. 거기에 나온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가지고 관리를 해나가는 거고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집합건물법을 토대로 해서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관리 기준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이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관리의 기준이 되는 법은 다르지만 부과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부과 기준은 동일하고요. 네.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월 발생하는 총 비용을 네. 전체 관리 면적, 다른 말로 연면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 연면적으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단가가 나와요. 네. 그 단가에다가 해당 점포나 또는 해당 세대가 계약 면적을 곱해서 곱한 것이 그 세대에 대한 관리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간단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대부분의 관리사무소가 네. 그래서 관리비 항목을 보시게 되면 거의 일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 형평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물건 하나 구매했어요. 관리사무소가 비품을. 그럼 이걸 이번 달에 다 부과하게 되면 다음 달에 이사 온 사람만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달 비용으로 다 부과하니까.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정 규모 이상 금액을 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하게 되면 네. 분할 부과예요. 아.
할부로 부과하는 거죠. 왜? 예. 그래야 공평하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제대로 다 예. 이제 부과를 하고 계시겠네요. 대부분의 관리사무소는 네. 본인들의 위치가 또 그 업이 그거기 때문에 가장 아마 합리성을 따져서 아마 그 관리비를 부과할 겁니다. 네네. 아, 그리고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신데, 상가나 뭐 이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네네. 아파트에서도 그런 분들 계세요. 네네네. 근데 많지는 않지만 몇 달씩 이렇게 공실일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공실일 경우에는 내가 관리비를 공실인데 쓰지도 않았는데 네, 예. 내가 관리비를 내야 되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공실인데 관리비를 내야 되냐? 그거는 뭐냐면 관리비를 사용료 개념으로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관리비는 사용료가 아니다. 내가 쓰고 안 쓰고에 대해서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라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내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고 안 쓰고 공실이고 아니고 그거와 무관하게 관리비는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 네. 네. 건물 유지 유지 관리. 관리에 예, 대한 맞습니다. 비용. 그러면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나는 1층에 네, 지금 네.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를 난 안 쓰는데 네. 엘리베이터 관리비를 내가 내야 되나?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시대 흐름에 따라서 네. 참 제가 이제 변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로 1층 저층에 대해서는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주차장이 다 지상이었거든요. 아, 예. 지하로 내려갈 일이 없는 거예요. 지하 주차장 없었죠. 맞습니다. 옛날에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네. 전부 다가 모든 아파트들이 지하에 다 주차장이 있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요. 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서울시나 또는 어떠한 입주자 대표회의나 또는 관리단 회의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 1층 입주민들이 전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지하 내려갈 때 차 뽑을 때 엘리베이터 타지 않느냐. 네, 타죠. 딴 데 또 놀러 갈 때 타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1층에도 부과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전부 다가 다 네. 저층도 승강기 사용료를 다 부과합니다. 네.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분들 기계라고 하는 거 네. 제가 요 얘기를 한번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이분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뭐 그 승강기 사용하지 않아 안 낼 거야. 그러면 역으로 차가 없는 분들은 아, 주차장에 전기료 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실 그 논리인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건 시설에 대한 아까 그 말씀드린 게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을 하든 사용하지 않든 그 기계가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다 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도 같은 맞습니다. 개념이네요. 같은 개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보면 네네.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이 있거든요. 있죠. 근데 네. 일반 분들은 이 항목을 봐도 뭐 이렇게 이해 못 하실 수 뭐 있죠. 청소비나 경비비 이런 맞습니다. 것쯤은 아는데 여러 가지 그 품목에 네네.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네네. 의심을 해봐야 되는 네네. 뭐 어떤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아, 제가 보기에 아까 처음에 관리비 구성 항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뭐 직원들의 인건비를 나타내는 일반 관리비, 그 다음에 징수권자죠. 한국전력이라든가 수도사업소를 대신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납부하는 그러니까 징수권자를 대행한 사용료들, 뭐 전기료나 수도료. 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이 뭐냐 하면 뭐 보험료라든가 건물 화재 보험료라든가 또는 뭐 수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인데요. 네. 사실은 그 항목을 보게 되면 저는 그 항목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 항목을 제가 보기에 이게 뭐지라고 보시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비는 관리사무소에서 거의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예요. 형평성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봤는데 세대전기료가 엄청 많이 나왔다, 내가. 네. 그런 경우 있어요.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건 한 번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계량기 체크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집에 뭔가 누전이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새 아파트는 그럴 리가 없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전기 검침도 사람이 올라가지 않아요. 원격으로 다 해요. 아, 예. 근데 물론 관리사무소도 체크를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사용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세대에서 많이 사용할 수도 있지만 네. 기계적인 또는 정기적인 결함일 수도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럼, 제가 보기에 관리비 항목을 뭐 항목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시기보다 네. 아 평상시보다 어떤 항목이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러면 한 번쯤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아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남았나요? 평상시보다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이 더 네.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데는 더 좋을 겁니다. 네네.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도 네. 갑자기 수도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서 네네.
그거를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실제로 누수가 되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누수가 되는지도 몰랐는데. 맞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자님 그 누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누수가 눈에 보이는 누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희가 로탱크에서 화장실에 그 뒤에 있는 탱크를 로탱크라고 하는데 그 로탱크에서 조그맣게 물이 새다 보면 미세하게 예. 새면 그 한 방울 두 방울이 한 달에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반드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전기라던가 세대 수용량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관리비를 깜빡 잊고 납부를 못했을 때 네네. 연체료가 좀 상당히 많이 붙는 것 같은데요. 있죠.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연체료가 많이 나오는 건가요? 연체료에 대한 부과 기준은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연체 시에 몇 프로, 두 달 때 몇 프로 나와 있고요. 최근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체료도 이제 1회 계산하기 때문에 크게 민원이 없어요. 1회 계산해서 정산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연체료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느끼신다면 관리규약을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 대표회의 때 건의하거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단 대표를 만나서 건의하거나 네.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뭐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관리비 구성 항목을 말씀드렸을 때 사실 관리비 구성 항목 중에서 그러니까 관리비라는 것이 한 그 열이라는 기준을 잡았을 때 6에서 7은 그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러면 60에서 70%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60에서 70%가 관리사무소 인건비인데 나머지 20, 30%는 전기료나 수도료 사용량이에요. 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뭐 수선집이나 점검비고 이런 것들은 줄일 수가 없어요. 거의. 네. 그럼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데 무작정 사람을 줄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 가장 타이트하게 관리인원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관리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편하죠. 편하죠. 안전사고도 다 네. 예방할 수 있고 편하죠. 네. 근데 관리 아파트나 오피스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불필요한 요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사회자님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소 직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쯤 그 조직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구태여 네. 좀 절감할 수 있는 인원이라고 한다면 절감하는 것이 좋죠. 네, 그렇죠. 더군다나 OP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세까지 포함되잖아요. 또 네, 나중에.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OP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직 구성도를 볼만하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하는데요. 15층이에요. 만약 한 동이 미아원을 한 명을 배당할 거냐, 두 명을 배당할 거냐. 한 명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두 명을 한다고 하시는데 네. 청소라고 하는 것이 돌아서면 또 지저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야 두 명 두게 되면 아주 깨끗해지겠다. 이런 또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포진되어 있는지 네. 관리 인원들이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파트도 똑같이 관리비의 60, 70%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한 분당 거의 막 그렇습니다. 300만 원 정도니까 네. 꼭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그 네. 신축 아파트하고 구축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네네. 관리비가 네. 신축 아파트가 혹시 더 비싼가요? 아닙니다.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번 강남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경비원들이 강남 아파트에 계실 때, 근무하실 때요. 저희가 속칭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인 경비라고 표현했어요. 라인마다 전부 다가 경비실이 있었어요. 그 앞에 앉아 계셨죠? 앉아 계셨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아파트 그렇게 아니에요. 로컬로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개 동을 묶어서 가운데 경비실. 이렇게 로컬로지 지역별로 놓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지어지는 아파트의 관리비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첨단화돼 있어요. 굳이 사람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그런 형권을 자꾸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오래된 아파트보다 신축 아파트 뭐 관리비가 관리비가 쌀 더 수 있는 거죠. 저렴할 수도 맞습니다. 있겠다. 저렴할 이렇게 수 생각할 있는 수도 거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축 아파트가 비싼가 봐요. 이 사실을 시공사도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건축 개념을
시공 개념을 거의 다 로컬로 가요. 네. 경비실은 다. 네네.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세대수가 많으면 네네.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네네.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그런 아파트를 선호하시죠. 아니면 신축 아파트. 네, 맞습니다. 예, 이런 쪽으로 한번 선호하시죠.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네. 상가 같은 경우 네네. 그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간판에 대한 그 자리 싸움, 네. 예, 이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법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간판에 대한 근거는 사실 없어요. 위치에 대한 선정이나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일단 상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간판도 관리잖아요. 네. 관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가 자체 내에 관리 규약을 정해서 그 관리 규약대로 간판을 걸고 그 간판의 사이즈나 규격이나 이런 것들을 달려 관리 규약으로 정해서 그 관리 규약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 간판 가지고 분쟁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근데 관리 규약에 네. 이렇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관리 네. 규약이 네.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다 구비를 하고 계신데 네. 근데 이렇게 관리 규약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네네. 뭐 다른 어떤 뭐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은 관리 규약이 없는 그런 상가라던가 네. 그런 데는 사실 분쟁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관리 규약을 먼저 제정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저희가 재판으로 갔을 때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관리 규약이에요. 왜냐하면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내가 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거기 사는 소유자들의 동의나 소유자나 점유자들의 동의서를 다 받는 거거든요.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그 효력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상가가 크든 작든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개 상가밖에 없더라도 관리규약은 반드시 제정을 하고 서로 사인을 해라. 아, 그래야 분쟁이 없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네. 이제 아파트 이렇게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네네. 선수 관리비라고 있거든요. 이제 네. 선수관리비라는 것이 다른 용어로 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는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저희가 표현을 해요. 예치금. 예. 그러면 네. 이 선수관리비나 다른 말로 관리비 예치금은 무슨 놈이냐? 예. 입주 초 때 초기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 관리사무소가 키 분출하기 전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해야 키를 분출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놔요. 네. 한 번 납부하는 겁니다. 한 번. 그럼 네. 누가 납부하냐? 소유자가 납부해요. 아. 그럼 소유자가 키 분출하기 전에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납부 확인증을 끊어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소유자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이 주택을 매매할 때 네. 매수자에게 그 확인증을 주고 매수자는 그 확인증에 나와 있는 금액을 네. 매도인한테 예. 파는 사람 그 집을 파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속 이제 이게 릴레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가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재건축되는 관리사무소에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초기 운영 자금이다. 그러면 이걸 안 걷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왜 이걸 걷냐? 굳이 왜 초기 운영 자금을 왜 걷냐? 한번 말씀드려보면 관리비라는 게 후불제잖아요. 네. 이번 달에 나온 비용을 다음 달에 부과하잖아요. 예. 근데 관리비가 100%도 안 거치거든요. 연체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계시고. 그러다 보면 정비하고 수도를 못 내는 거예요. 네.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돌아가야 되니까 네. 선수관리비를 예. 징수하는 거죠. 납부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선수 관리비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크진 그죠? 않습니다. 예, 한 10몇만 원 정도? 맞습니다. 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평당 요새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정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선수관리비라는 게 보증금 성격이니까 네. 뭐 납부하셔도 나중에 받는 거니까 사실은요. 뭐 집을 뭐 매매하거나 뭐 할 때도 받을 수 네.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리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넉넉하게 거두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 중간에 운영자금이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예치를 해놓고 예치한다. 예, 비상금처럼 맞습니다. 쓸수 비상금처럼. 있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상가 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왜 걷는 건가요? 장기선 충당금.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서는 명칭을 장기선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네.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수선 적립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네. 용도는 같습니다. 예, 예. 그 용도가 뭐냐? 건물이나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하기 위해서 매달 적립하는 금액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적립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도장 공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 예. 그럼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비용 몇 천만 원 나올걸요. 몇천, 1, 2억도 나올 수 있어요. 세대수가 예, 크면. 예. 그럼 어, 그거를 그쵸. 그 달에 부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 미리 걷었다가 아, 그 일을 할 때 쓰는 거죠, 그거를. 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걷지 않아요.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제 31조에 보게 되면 네.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후에 걷어라. 아, 네. 그리고 금액도 너희 맘대로 걷지 말고 장기수송 계획에 따라 걷어라. 네. 그리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냐? 소유자가 해라. 네. 근데 소유자가 매달 와서 이걸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통 관리비에 합산고지하고 네. 세입자가 납부한 다음에 세입자가 전출 시에 네. 소유자한테 받아가라. 네네, 맞아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아, 네. 네. 그리고 건물에는 그 네. 화재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뭐 맞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어떤 맞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화재보험법 제5조에 보게 되면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1층 이상, 네. 아파트는 16층 이상이 무조건 특약호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이건 의무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럼 우리 아파트는 15층인데 가입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이런 수도 있죠. 있죠. 예. 근데 아파트 치고 가입 안 한 데가 없어요. 아, 다 가입을 하죠. 화재가 나면 이게 보상받는 지금- 것도 예, 있지만 네. 재난안전법에는 또 다른 법령 재난안전법에 보게 되면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이라고 한다면 화재도 될 수 있고 붕괴도 될 수 있겠잖아요. 네. 5층 이상부터 15층 이하 아파트는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예. 보험이 아니라 영업해상 책임이든 어떤 보험을 들어라. 꼭 화재보험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아예 15층 이상 아파트도 아예 화재보험을 들어버리는 거죠. 네네. 우리 본부장님께서 30년간 관리 네네. 업무를 해오시면서 네. 이것만은 좀 꼭 알아둬야 되겠다. 네네. 이런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 정책을 삐는 우리 정부 관계자님 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네. 그게 뭐냐 하면 주택관리 정책이나 모든 법령이나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시대 흐름에 맞게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지금 시대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인 가구들이 되게 많아요. 대가족이 아니라. 네. 그럼 이런 1인 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어디냐? 거의 다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 완룸 투룸이에요. 예. 근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러면 이 시대 흐름에 맞게 정부 기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정책을 바꿔야죠. 아, 예. 그래서 아파트처럼 관리인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던가 그리고 어떤 규제가 심하면 좀 풀어주신다던가 네. 그래야 1인 가구에 사는 분들 자체가 이게 큰 흐름인데 나름대로 네.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뭐, 1인 가구 중에서 네네. 지금 은퇴하시고, 네, 뭐, 맞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도 맞습니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은퇴하시고 막 수입도 없는데 매월 관리비 부가세 아까 맞습니다. 해서 뭐 거의 뭐 한 뭐 5, 20, 30%. 6만 원씩 이렇게 예. 늘어나면 되게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좀 이거 규약도 바뀌어야 맞습니다. 된다. 예, 이 말씀 맞으신 것 주택 정책이 같아요.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은. 네.